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방영된 KBS 특별 대담에서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논란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경남 격전지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중진 출마를 잇따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명, 친문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대통령 대담 내용과 공천 문제 등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고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정부 대응 방안 알아봅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임금체불, 사회적 대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방송된 KBS 신년 대담에서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생활이 나아지도록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선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논란에 관해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몰래카메라 영상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매정하게 못 끊어낸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측에서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서 왔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2 부속실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면서 이 대통령 자신이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단호하게 끊어냈을 것이라면서 아쉽다는 표현을 반복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이 문제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제 대담에서도 이 내용이 담겼는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한 위원장 취임할 무렵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전화 통화에서 선거 지휘나 또 공천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 윤 대통령 자신이 총선 끝나고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부에선 저항이 좀 있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추진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가 점점 높아진다고 전제를 하면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이 정책들을 펴고 또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의료를 지킬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문제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거듭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법이 처벌 수위가 좀 굉장히 높아서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국회에 협조를 좀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국정 운영 전반을 잘 이해하는 계기 이렇게 평가했고 야당은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관음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입장을 또 밝혔죠. 네, 이번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몰카 공작은 맞지만 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좀 많다면서 역공을 좀 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은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다면서 당정 갈등을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여의도 정치에 입문한 건 운동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며 운동권 청산론을 재차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개혁 진보 이 선거연합 추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당 내부와 시민사회에선 지역구에서도 연합하자, 이 비례 순번을 번갈아 가면서 정하자 이런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통합형 비례 정당을 둘러싼 이른바 이 꼼수 위성 정당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불가피하게 좀 대응을 할 수밖에 하면서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도 똑같다. 이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만약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를 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앞서서 이 이낙연 대표는 공동대표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이 광주를 방문해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이라고 이 전제를 하긴 했지만 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광주와 전남에 바치고 싶다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 또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는 통합을 위한 시동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통합정당의 이름과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지금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 집단 행동 준비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의대 증원 발표 즉시 이 집단 행동 돌입을 예고한 의사단체는 좀 사전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를 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절차를 마친 뒤에 이르면은 연휴 직후에 집단 휴진 등에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들도 잇따라 파업을 결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에 총회를 열어서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규모가 큰 이른바 5개 병원은 전공의협의회 요청에 따라서 현재 지금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들은 높은 찬성률로 파업에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 다른 병원들도 지금 파업 찬반 투표가 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찬성률이 좀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이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반려를 명령을 하면서 경찰에 이 경비 인력 배치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에 대비해선 이 각 지자체와 함께 이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 가동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좀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집단 행동 문제는 이어지는 한 번 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죠? 네,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 공개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선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좀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선 미국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판례를 거론을 하면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서서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좀 내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또 감찰 무마 의혹까지 모두 혐의를 그동안 부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1심과 같이 현재 지금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상태인데 오늘 결과를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이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사실상 항소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 측이 1심 판결이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좀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은 기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 1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결 간의 사실관계 판단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등은 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에선 이런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의 모든 의혹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결국 이재용 회장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죠. 일단 검찰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좀 면밀히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항소가 될 것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을 마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귀국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코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오늘 밤쯤에 이 클린스만 감독과 국내파 선수들이 귀국을 할 예정인데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등 이 유럽파 선수들은 카타르 현지에서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귀국을 하면 이 클린스만 감독과 우리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거취에 관해서 언급을 할 것인지 취재진이 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서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는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이런 클린스만 감독 뜻과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기저기서 좀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4강에서는 요르단의 전방 이 압박 역습에 유효 수칭이 하나도 없이 좀 경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여기다 지금 여론이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4강전 패배한 후에 이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표정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웃으면서 이 상대팀과 인사를 한 것도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비난까지도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이 대한축구협회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좀 잡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국민들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네,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발언은 이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 나이로만 봐서는 박지성 선수가 29살의 대표팀을 떠난 만큼 지금 31살인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좀 소속팀에 전념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또 인터뷰 당시에 요르단에 너무 허무하게 진 뒤에 좀 갑자기 나온 발언이라서 당시 상황을 좀 감안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발언까지 겹쳐서 지금 축구계 분위기가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지난 5일 새벽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택시 18대가 잇따라 호출돼 왔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30대 여성 용의자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 짙은 안개 끼는 곳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종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해서 중서부 전체적으로 나쁨 단계인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늘부터 귀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 본격적인 귀성길이죠.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 무난한 날씨인데 역시 내일도 미세먼지 상황 좋지 않고 또 새벽에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전주 6도 등 4도에서 11도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5도로 아침 낮절에는 평년 수준으로 조금 춥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 불면서 쌀쌀해지고요. 당일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있겠습니다. 또 빙판과 살얼음 또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설 연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시각 도로 이동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남사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더 지나 남구미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선원산 나들목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논산 쪽은 남풍사 나들목에서 호정 2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간선도로 분당 수서도로 성남 방향인데요. 복정에서 탄천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로 극심한 정체도 이어지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KBS 1TV에서 방송된 특별 대담에서 취임 3년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내용과 정치권 현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몰래 카메라까지 들고 온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대통령께서 사실 뭐 이번 그 신년 대담에 가장 좀 민감하면서도 좀 또 곤혹스러운 어떤 질문이기도 하셨겠지만 어떤 솔직한 어떤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최재형 씨가 몰래카메라까지 갖고 가서 그것도 이제 1년 전에 2022년 9월 달 그렇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방송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이 주선을 해서 또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그 정치 공작이고 또 총선 기획용인 이런 사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 특히 이제 그 출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뭐 처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언급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 상당히 조금 이해가 되고 저는 또 특히 말씀한 중에 그 사저에 관저에 들어오기 전에 사저에 있을 때 왜 그런 어떤 안전 내지는 보안 장치를 못했는지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의 좀 반대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있던 작업장이 그 아파트 동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해서 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사실은 좀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에 좀 정한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총선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자들에겐 후광은 없다. 공정하게 뛰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민주당과 그 좌파 매체에서는 총선 이제 뭐 이전에 금사 어떤 공천이다 또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다 이렇게 많은 좀 비판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용산 출신의 어떤 후광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어떤 당의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일임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사실상의 표현을 미리 했다.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하셨고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당정 간의 어떤 관계 같은 어떤 건강한 어떤 그런 관계 특히 공천에 있어서 대통령의 과거의 어떤 개입으로 인한 어떤 많은 좀 말썽과 이것을 통해서 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대통령께서 미리 이런 어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회동에는 선을 그었어요. 야당 대표와 단독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회담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도 담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김기현 전임 대표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야 당 대표 회담 제안을 계속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무시를 좀 해왔죠. 그리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만 사실은 면담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최대한 하는 경우는 이제 여야 그리고 대통령 이런 3자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1대1 이런 어떤 대담 내지는 어떤 면담은 저희들이 볼 때도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항상 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고 참 많은 좀 비판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장단하고 벌써 대통령이 수차례 이제 오찬 내지는 만찬 간담회를 가졌고 또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혹은 또 원내대표 전임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라든지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초청해서 이제 면담 내지는 간담회를 하자고 초청을 했는데도 사실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사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통령과 있던 야당의 소통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대통령의 문제 아니라 어떤 민주당의 문제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문제를 한시라도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하고 1대1로만 하는 이런 어떤 고정된 이런 면담 형식을 빨리 좀 걷어내고 좀 유연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늘봄학교는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욕먹더라도 필요한 정책 추진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문제는 지난번 이제 의학 분업 이후로 지금 의대 정원이 지금 30년 동안 변동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수 의료, 특히 지방 의료의 좀 지금 붕괴를 갖고 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투는 이런 어떤 의료 분야, 또한 응급실 분야가 굉장히 지금 위기를 겪고, 소위 말해서 어떤 응급실 뺑뺑이 사태라든지 또 의료 부분에 대해서 후송하는 과정에서 생명이 위급한 정말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료 정원 확대는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의협에서는 이런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 내지는 소통을 강화하면서 좀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좀 의협의 눈치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좀 일부에서는 좀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의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늘봄학교 문제는 사실은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저출생하고도 연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출생이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서 이런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좀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반드시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가 없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담이 여론에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예, 저는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이 직접 이제 설명을 하심으로써 특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때 당시에 사제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좀 아쉬움을 표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은 좀 이해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이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입장 표명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들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어떤 논리로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야당일 때 그 문재인 정부 김정숙 여사의 출국할 때마다 뭐 옷이 달라지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공개를 하라고 할 때는 민주당에서는 뭐 입도 뻥끗 안 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북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 표명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직접 의사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뭐 사진 녹화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비난거리를 찾는 것은 지금 일 야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이런 어떤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이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다. 운동권 특권 세력은 부패가 심각하고 정책 개발 능력도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 청산론 거듭 강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운동권들이 사실 이제 그 정치권에 들어서 사실 그 과거에는 좀 역할한 부분이 있죠. 저도 뭐 학번으로 따지면 이제 80년대 학번으로 뭐 그분들과 같은 세대를 이제 산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이제 90년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정치권에 들어서는 상당히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좀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거의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기득권으로 좀 고착이 돼서 네.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 어떤 송영길 어떤 전 대표의 어떤 돈봉투당 사건에서도 봤듯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도 지금 현재 없고 지금 윤관석 사무총장이 지금 1심에서 2년 어떤 징역형을 구형받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지금 옥중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민주당 누구 한 사람 지금 사과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운동권 세력의 공통점이 과거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은 잘할 줄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에 있어서 과연 그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기여를 한 부분이 극히 드물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운동권 세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 어떤 전무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본인의 어떤 기득권들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세력으로 좀 남아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총선의 또 하두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운동권의 청산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냥 수만 믿고 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이런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화두가 지금 저희들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공천 심사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의해서 조혜진 의원에게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죠. 부산 경남 지역의 격전지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 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진 험지 차출 속도가 보는 모양새인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그 혁신위에서부터 어떤 중진들의 어떤 자기 희생, 헌신, 혁신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진들의 어떤 헌신이라는 게 뭐 불출마 혹은 험지 격전지에 대한 어떤 출마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하태경 의원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인데 사실 그 이후로 좀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위에서 본격적으로 해당 의원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영남권의 의원들이 수도권에 가면 사실상 이거는 뭐 험지 격전지가 아니라 사실상 사지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낙동강 벨트의
부산에 그 지금 민주당 의원이 3분 또 경남 쪽에 김해 2분 또 양산에 1분 그래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낙동강 벨트에 지금 부산시장을 역임한 어떤 서병수 의원 그리고 네. 경남지사를 역임한 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가는 것은 충분히 광역 자치단체장을 해본 분으로서 충분히 좀 성산이 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또 인접 또 지역구이고 해서 과거와는 달리 이런 격전지 험지 출마 요구가 과거에는 사실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어떤 안이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은 이미 이제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이미 이제 동의를 했고 다른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또 성산이 있다고 보고 승리하신다면 본인들도 정치적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진들에 의해서 정작 이제 관심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이 어디로 가냐 하는 건데 서울 강남을 공천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역구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KBS 대담에서 후광은 없다. 공정하게 뛰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제 언급하시듯이 이제 용산 출신의 후광은 없고 시스템 공천에서 모두 다 이제 그 공정 경쟁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미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당에 사는 것을 이제 고민할 텐데 앞으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다른 어떤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어떤 공정한 공천 룰에 의해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은 공천 부적격 판정받은 데 대해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총선 기획단이 만든 공천 기준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 김성태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드루킹 특검을 이끌기 위해서 온몸으로 단식하시다가 뭐 참 몸도 많이 상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는 참 그 귀중한 어떤 자산인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결과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그 사면을 받더라도 특정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형이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총선 기획단에서부터 이제 결정된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뭐 특정인을 뭐 겨냥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이 사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봤듯이 설사 사면을 받더라도 국민의 어떤 눈높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번에 그 공천에 따른 어떤 도덕성 기준을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어떤 총선 기획단의 사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배제가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1분 10초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홍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공약 개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됩니까? 예, 저는 이미 이제 당의 규제개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분야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저출생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이제 OECD가 지금 2.2%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1.4% 뭐 등등 해서 해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개인과 기업의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뜯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산업단지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뭐 로톡 그리고 3.3은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도 굉장히 뭐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토지 어떤 이용 문제라든지 또 의료의 문제라든지 또 플랫폼 관련된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를 합리적인 틀 안에서 마련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은지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운용은 잘하고 있죠? 기금 적립금만 991조, 투자 수익금은 541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은 물론 각계각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작년에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온 위협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이런 공항, 항만, 그리고 발전소, 제철소 이런 우리나라 경제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폐투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운송되는 제품 대신에 근거리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탄소 배출이 적은 물품이 유통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은 작은 섬나라의 문제나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맞닿아져서 미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라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은 짙은 안개로 인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 내륙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높으니까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 대기가 혼탁합니다. 또 내일은 서울을 포함해서 중서부 전역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기온만 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무난한데 이렇게 대기가 질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 6도, 강릉 7도, 부산 11도 등 4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리 귀성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날씨는 맑은 뒤에 높은 구름만 다소 지나
나타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는 안정적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 날씨가 되겠고요. 안개가 새벽에 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으로 서울 영하 3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서울 5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당장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인데요.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별 현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해는 노동개혁을 기치로 내건 원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또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방점을 두고 계신 정책 방향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동개혁의 원년이다. 그래서 네. 금년도 정책 방향을 보려면 이제 작년도 성과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의 성과를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에서 노사가 파업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 손실일수이 통계상 근로 손실일수라고 하는데 작년에 58만으로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네. 노사관계가 안정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파업 지속 기간도 과거 30일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이제 9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실업률이 중요한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2.7% 역대 최저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업급여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 실업 기간 중에 빨리빨리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7년 만에 역대 최고로 30.3%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대재해도 중요한데 이 중대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역대 보면 700명대에서 이제 500명대로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법치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노사관계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정책도 적극적 노동시장 일자리를 빨리빨리 찾게 해주는 이런 이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고 그리고 노사장을 비롯한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해서 같이 힘을 합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성과 위에서 이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의식 관행도 고쳐야 되지만 제도도 바꿔야 되거든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제도도 개선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이중 구조를 개선을 하고 결국은 이제 산업 노동 생태계를 노사 간의 상생과 연대가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법치의 기초 위에서 이중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노동규범의 현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기초 위에서 올해는 이제 제도 개선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계획을 착근시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88대 12 사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연 안정성, 이제 공정성 이런 쪽으로 이제 제도 규범을 바꿔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자 보호를 위한 법치 확립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 떼먹는 거라든가 직장에서 괴롭힌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법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국가 존립과 관련된 건데 이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죠.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모성보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육아를 이제 독박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확충을 해 나갈 거고 고령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계속 고용인데 이제 청년들과 이제 상생하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도 좀 손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백수들이 많고 일자리 구하기 좀 아파하는데 한 40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학 단계부터 재직 단계까지 일 경험이라든가 해서 이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좀 키워주는 것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그분들도 이제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저희들이 대우를 해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가장 큰 당면 현안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일 겁니다. 예. 여야 합성 결렬로 지금 법이 확대 적용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예.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우리가 이제 심각한 걸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1호 사업장으로 부산에 한 분이 이 폐기물 처리하는 운전석에 있는데요. 벽하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사장님, 거기 일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유족들도 만나봤는데 뭐 사장님이야 당연히 어렵다는데 근로자들이 아니 좀 우리 형이 돌아갔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사장님이 조사받으러 가고 수사받으면서 영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생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갚냐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난 일자리 잃으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고 사장님은 뭐 자기가 뭐 정말로 불행한 일인데 준비도 안 돼 있다. 그 뭐 문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뭐 적극적으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사고는 예고가 없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주유소에서도 리프트에 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고 1월 초에 연말에 식당에서 음식물 반죽하는데 혼합기에 끼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음식 등 이게 서비스업에서도 한 5% 정도가 중대재해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 영세 기업 50인 미만은 사장님이 기획, 생산, 영업 그리고 사고 나면 수습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가시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도 불행해지고 사장님 문 닫고 근로자들 임금 걱정하고 폐업하면 고용 문제 1인 다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시고 혼란스러워해서 정부가 대진단을 통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제 집중 지원을 해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노동계에선 정부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처벌 사례를 보니까 2년 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600여 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31곳 기소돼서 한 곳만 실형받았다고 해요. 사법부가 사업주 처벌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 있어서 동네 식당, 빵집 이런 자영업자들이 처벌 대상이 될 거는 우려는 좀 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가 공포 마케팅을 할 일은 없고요. 네. 법이 이래 돼 있다. 저희가 2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개 중에 한 절반 정도인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해서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했지만 2년 가지고는 반뿐이 못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 이게 예방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사고는 예외 없이 예고 없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통계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 정도가 50인 미만 그 서비스업에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사실은 한 60% 정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몰라서 사고가 나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새 거물 정치인들도 우리 사법 리스크 얘기하잖아요. 네. 재판받으러 오매 가면 뭐 차질이 생긴다. 그다음에 재벌 총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소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징역을 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소되고 재판받은 거 보면 71.5%가 중소사업장이에요. 중소사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기획, 영업, 생산 다 하기 때문에 그 문 닫으면 근로자들 폐업하는 거기 종사자가 80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조사받고 수사받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실형을 때리진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라는 게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수사가 이건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건건마다 다른 거예요. 통계로도 71.5%고 실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까 재벌 총수나 거물 정치인들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차질이 있다 하는데 아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는 뭐 쉽니다 그러는데 네. 또 중요한 가치가 안전 못지않게 이제 일자리 고용 문제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여간 2년을 유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도 2년 유예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잖아요. 그 3가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줬거든.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조건을 또 추가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야당도 여당은 물론이고 이게 바로 적용을 하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협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5인 이상 사업주의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이들에 대한 지원일 겁니다. 지원책 관련해서 특히 산업 안전 대진단 강조하고 계신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의식 관행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50인 미만은 내가 법 적용 대상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역량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대진단을 통해서 그 의식의 대전환을 이제 기하고자 하는데 전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83만 7층의 사업장이 800만인데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장에 이제 안내문이나 뭐 범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역사상 최초라는 거거든요. 네. 그 대대적인 이제 진단을 하는데 10개의 핵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게 뭐가 위험한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산 이런 등등해서 10개의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래서 빨강 노랑 초록으로 해서 우리의 역량 수준을 그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는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 그다음에 기술 지도 그다음에 교육 거기다가 뭐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 작업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30개 권역에다가 그 상담 지원센터 그다음에 바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출동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시는 중소형소기업 사장님들이 스스로 우리의 예방 역량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역량이 낮거나 준비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통해서 정말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진단을 실시한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제 경제사회노동회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노사정 대면 회의였어요. 회의 분위기 어땠는지 향후 사회적 대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2월 6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한국노총이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경사노에 참여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노사정 그 부대표급에서 10여 차례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논의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온 결과 합의문을 이제 도출했어요. 그래서 대면 회의가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3년 만에. 그리고 2월 6일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그 98년 IMF 경제 위기 때 우리가 2월 6일 날 로 사장이 대타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월 6일 날 합의한 것은 어떤 자세와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거냐. 그런데 한국노총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지금 각자 도생의 사회, 이중구조, 양극화 이런 속에서 그 저출생, 고령사회, 디지털, 산업전환 뭐 이런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각자 도생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자. 이런 자세를 임하겠다는데 다른 경제 주체들도 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제를 크게 이제 3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시는 위원회를 구축했는데 이제 일과 생활이 그 병행이 가능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이 계속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청년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중구조 격차 문제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거 이 3가지 위원회에서 3가지 큰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 원칙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미래를 위해서 일자리죠.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공감대 뭐냐면 사회적 대화는 대타협도 있지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공유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 같은 대타협을 하면 좋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현재 시대적 과제인 뭐 저출생 고령 문제, 계속 고용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충분히 논의해서 공감대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과 한숨이 더 늘어난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인데요. 장관님께서는 해결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이제 알고 있고 또 현장 점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 간 협력도 이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이 임금체불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민생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부가 챙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상을 보면 IMF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지금 그 체불 수준이 갔는데 증가율 보면 뭐 한 30% 이상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조 7,800억 정도. 물론 그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 고용된 노동자들도 늘어나니까 그 체불이 좀 같은 조건이면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근로자 수는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8%뿐이 안 되는데 체불액의 한 25% 정도가 돼요. 한 4천억 정도 돼요. 건설업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랑 도드라지게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의 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도 늘 강조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체불은 심각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민생 해결 과제라고 보고 지난해에 국토부랑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저희들이 뭐 이게 엄벌하겠다. 뭐 이것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래 했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금융위원회 국토부 노동부가 해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건설업체에 부도나거나 지금 워크아웃하고 있는데 이런 태형 건설 같은데 최대한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임금 청산을 해주겠다. 그런데 국토부도 이제 하도 구조가 있는데 발주자가 직접 그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한 600여 곳 그 건설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체불을 확인해서 빨리 이제 체불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체불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임금은 뭐 여유 있을 때 준다? 뛰어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 데는 그 떼먹는 게 처벌받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독, 재감독, 특별감독 그리고 강제수사 뭐 지난해 그 구속을 3배나 과거에 비해서 했고요. 압수수색도 2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가겠다. 대응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기업주들이 그 임금을 이제 체불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신용제재, 명단 공표 그리고 정부 그 지원 사업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먹고는 한국에서 이제 기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상식, 공정, 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 눈물이 묻어 있는 게 임금 체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분들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임금 체불이 이제 신고하는 게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눈치를 보고 또 근로자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우리 사장님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해서 저희들은 이제 익명신고센터를 저희들이 그 개설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진정을 하면 뭐 괜찮은데 신고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신원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감독을 하거나 기획감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악의적이거나 그 무리가 되는 데는 이제 감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또 재감독을 하고 그런데 했는데 임금 체불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바로 사법 처리를 해서 그래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게끔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라면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임금체불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뒤 의사단체 움직임을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사퇴한 데 이어서 어제는 대학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움직임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정부와 이제 의사들 간에 약간 의견 대립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조직이 이 대학병원 인턴 전공의 이런 좀 집단이에요. 네. 이번에도 지금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의료계에 따르면은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이제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이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인턴은 사실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인데요. 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 교시 명령을 내리면은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거다. 교수나 병원에서도 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레지던트라고 불리죠. 전공의들도 단체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최대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과 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어제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의 7%를 차지하는데요.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큰 병원이잖아요. 여기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 결과에 따라서 이 파업 시점을 좀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 2,000명 증원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을 하자는 방식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의대별로 지금 학생들이 대응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네. 의사협회 등 현직 의사들 다수가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우선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자기들 직군에 대한 그 전문직인데 그 숫자를 늘리는 걸 좋아하는 전문직은 없죠, 사실. 뭐 그런 면도 있고. 현재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인 거고요. 지금 의사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의학교육이 그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2018년 폐교된 그 서남대 의대 사례인데요. 그때 서남대가 폐교하면서 서남대가 이제 전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의대생들이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로 나눠서 편입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의실 같은 이런 교육 공간이나 뭐 기자재, 뭐 교수 수는 한정적인데 학생 수가 급증해 버리다 보니까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대에서는 지금도 유급자가 많은 학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리를 잡기도 힘들다 이런 좀 얘기가 있거든요. 또 해부용 시신이라든지 이런 또 실습 기자재들이 많잖아요. 그런 실습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의료는 이 의료 행위마다 수가가 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이번에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그 논리로 내세운 게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건데 그럼 필수 의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과, 응급의학과 이런 필수 의료에 수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몰리지 않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쏠리는 거다. 이런 식의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을 만든 정부의 책임이지 그걸 왜 의사들을 탓하느냐 이런 게 지금 의사사회의 주장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의과대학들 중에 상당수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더 많이 뽑아도 된다는 이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이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 담당할 이런 의대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자는 취지였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이제 그쪽 관련 정원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비수도권 대학들은 좀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정원이 5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 의대라고 있거든요.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 수는 적지만 이미 뭐 교원이라든지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정원에 제약을 받았던 예를 들어 지역 인재 전형도 충분히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네. 충청도 쪽에 있는 건양대도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해서 학생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증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이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의대생이라든지 의료계 집단 행동이 나타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의료법 제59조에 업무 개시 명령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복지부 산하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이걸 명령했습니다. 의료법과 전문의 수령 규정에 관한 건데 전공의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이 사직서를 낼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에 따른 대처를 나선 거고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허 취소가 이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론이 의사들 집단 행동에 차갑더라도 만약에 진료 거부로 인해서 진료 일정이 차질을 빚고 또 환자들의 건강,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0년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서 집단 휴진에 나섰을 때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뭐 전공이나 전임의가 있어요. 그 10명에 대해서 정부가 고발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막판에 의사협회와 이제 합의를 통해서 고발을 취하했거든요. 그랬던 것 때문에 지금 의사들 뭐 전공의들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그런 뭐 관용이 없다. 이번엔 강하게 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당연히 관심사일 텐데 사교육 시장이 벌써 이제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제 이제 이런 관련해서 입시학원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한 학원에서만 4,10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뭐 재수생, 뭐 삼수생 그리고 현역 뭐 직장인까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코너 성큼성큼 경제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은 진격의 경제 시간이니까 경제 산업적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단체들은 사법 리스크 해소로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실제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7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겪었는데요. 예, 그동안 삼성전자 경쟁자들이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렸거든요. 네. 예, 우선은 그 대만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죠. 그렇죠. 이 회사가 반도체 매출 작년에 1위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성장해 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여기다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 일본도 라피더스라는 이런 거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쟁이 살아나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78조 원 정도 됩니다. 78조 원이요? 예,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산업을 주도할 AI,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이거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이제 국내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해외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어떻든 일부는 국내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성장이나 고용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같은 판결이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결정하는 게 이익이에요.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이익을 한 6조 6천억 정도 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니까 뭐 거의 30조 원에서 35조 안팎. 내년에는 뭐 40조 이상 날 것이다. 영업이익이요? 예,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만은 뭐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뭐 주주가치 제고 요새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배당금을 더 주거나 사실 그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2% 안팎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배당금을 더 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단계 더 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만 보면 반도체 시장이 이제 상당히 호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증시 대표적 반도체 주식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승 탄력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제 지적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 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여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돼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네, 두 가지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선 올해 미국 주가가 어제도 역사상 최고치를 S&P 500 기록했습니다만 그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작년 말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가 D램 분야에 좀 집중했어요. 네, 그런데 뭐 AI 반도체 같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어제도 그 반도체 설계회사 ARM 이런 주가들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작년에 보면요. 예, 사실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65%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한 42%,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89%는 올랐습니다. 예, 작년에 하이닉스라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주가는 오히려 반도체 지수 자체보다 더 많이 올랐었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이제 바닥은 좀 지난 겁니까? 예, 반도체 수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1월 수출이 18% 증가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게 반도체였었어요. 1월이 전년과 동월에 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무려 56%나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수출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이걸 따져볼 때 우리 반도체 수출의 50%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갑니다. 예, 그동안 중국 홍콩 경제가 나빠가지고 그쪽으로 수출이 안 됐는데요. 예, 그쪽으로 요새 좀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9%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무려 15.6%로 줄어들었는데 많이 떨어졌군요. 예. 근데 올해는 1월 보니까 증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 한 해 수출 전망도 좀 좋아 보입니까? 예. 뭐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에 수출이 18% 증가했고요. 우리가 네. 수출 보니까 자동차가 작년에도 잘 됐는데 올해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출에 선행하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그 선진국 선행지수 그다음에 G20 선행지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올 1월부터 증가한 거 보니까 올해도 수출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평균 수출과 우리 증시 상관관계가 높다고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 논리면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월별 수출이 아니라 왜 일평균 수출 금액이냐. 올로 보면 일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정확한 수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코스피 주가지수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무려 0.86 정도나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주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낙관적인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증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섹터 어딜까요? 역시 반도체일까요? 예. 뭐 반도체가 요새 수출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동차가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그 선박이라는 게 규모가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1월 보니까 선박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정말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걸 보면 우리 수출이 올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박 말고는 또 뭐 좀 더 있습니까? 좀 긍정적인 것들이? 뭐 다른 모든 분야에도 뭐 석유화학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그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철강 이것도 뭐 거의 모든 품목이 올해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거시경제 측면을 보면 우리 경제 발목 잡고 있는 게 소비 부진이거든요. 예. 높은 가계부채 속에 고금리가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내수가 살아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내수는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우선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크지는 않고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 이자 내고 원금 갚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금리 부담도 높아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집값도 정체, 그다음에 주가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소비할 여력이 별로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비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 올해도 뭐 소비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예, 네.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올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네. 예,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뭐 1월 그 소비자 물가 2.9% 아직도 2% 넘습니다. 네네. 근데 상반기에는 뭐 2% 후반을 유지할 텐데요. 뭐 제가 전망해 보면 하반기에는 2%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2% 초반대로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또 미국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미국이 빠르면은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예, 인하할 수 있다죠. 예, 인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미국이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네. 우리도 물가 상승률도 좀 낮아지고 미국도 금리 인하하면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폭이 문제인데요. 예, 서서 이제 금리 인하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고물가일 텐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낮은 수준 아니지만 어쨌든 2% 선으로 돌아왔어요. 올해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올해 물가 전망은 한국은행 한 2.6%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작년보다 좀 낮아진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상반기는 뭐 2% 후반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하반기에는 2%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거는 소비가 별로 안 돼가지고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을 많이 했어요. 네. 대표적인 통화지표 증가율이죠.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때는 그 13%까지 증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최근 증가율 보니까 2%까지 많이 낮아졌어요.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2% 초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 그 주부들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요. 뭐 신선상품 요새 그 사과값 참 많이 올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뭐 그런 거 신선상품이나 우리 주부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하는데 공산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 2% 초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3%로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반면에 OECD는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요. 방향은 다르지만 여튼 지난해 1%대 성장률 기록한 거에 비춰보면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났다 혹은 저점에 임박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작년에 우리 경제 1.4% 성장했는데요. 올해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2% 넘게 봐요.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저는 경기 확장 국면 초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저점을 쳤거든요. 이게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그런데 작년에 1.4% 올해가 한 2% 약간 넘게 성장할 텐데요. 네네. 과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인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2%대
초반으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능력만큼 성장하기는 성장하는데 회복되더라도 2%좀 넘는 성장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광암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조금 더 지난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혼잡한데요. 두 건의 돌발 구간으로 인해서 하남분기점에서 하남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8km 더디게 지나고 있고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남사까지 8km 정체입니다. 이후 목천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 분기점에서 양지 터널까지 18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부곡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몽탄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2013에서 2022년 탈북민 심층 면접조사 결과가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돼 왔던 것인데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공개한 배경은 뭔지 들어봅니다. 통일부 홍진석 북한정보협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협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다고 하는데 3급 비밀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22년에 이르는 10년간 탈북민 6,3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정보 사업을 수집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북한 정보 수집 사업은 대부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탈북민 조사 결과의 경우에도 그동안 3급 비밀로 관리해왔습니다. 저희가 3급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발급한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지고 있고 업무상 직접 관련된 자만이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한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로 전하는 배경은 뭡니까? 예,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의 근본적인 힘은 사실과 진실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것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의 비밀로 관리되어 온 이 탈북민 조사 결과를 이번에 공개 보고서로 정리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여 년간이죠. 6천 명 넘는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축적해온 조사 결과 집대성한 거라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예, 저희 그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 그리고 지역 하나센터 등에서 전문 조사 요원이 탈북민을 1대1로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 조사에 있어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하는 과정도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크로스 체크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탈북민 설문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가 기존의 정부가 수집하고 파악해온 정보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료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보고서 안에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금 북한에서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이 이번 공개 보고서에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탈북민의 72%가 탈북 직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식량, 생필품 배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이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서 식량이나 약품 등 생계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에 있을 당시 시장이 없으면 전혀 생활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응답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급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붕괴됐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배급받지 못한 주민들 이제 장마당 통해서 이제 조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 당국에서 이걸 묵인하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예, 북한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 제공을 안 해주고 있고요. 네. 다니는 기업소도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텃밭이나 소토지를 경작하거나 접경지역 같은 곳에서는 밀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요. 이렇게 번 돈으로 장마당에 나가서 다른 주민이 경작한 농산품을 구입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온 생필품, 의약품을 구입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일부에서 평양의 대규모 건설붐 등을 예로 들면서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탈북민을 조사해본 결과 북한의 실상은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몰되어 민생을 외면하는 가운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 이전 시기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북한 시장에서 거래 화폐 순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됐다고 하는데 1순위 화폐, 2순위 화폐 뭔가요? 예, 최근 북한에서 거래되는 화폐들을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시장 거래에서 1순위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58%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원화가 36% 정도 유통이 되었고요. 달러화가 3% 정도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위안화가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북한 정권의 일방적인 화폐 개혁 시도가 실패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악화되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외 무역의 9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국 의존도 심화가 시장에서 위안화 유통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주택을 사실상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주택 사고 파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입니다. 주민들은 입사증이라고 하는 이용권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 간 주택의 매매는 원래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사 결과 북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의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2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주택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평양이나 나진과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지방과 농촌의 경우에는 주택의 상하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 공급이 없어서 나무로 난방을 하는 매우 열악한 주거 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요즘 이제 경색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라든지 K-팝, 한국 문화나 서구 자본주의 영상물에 대한 통제, 처벌 수위도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센 단속 속에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은 또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00년에는 약간 8% 수준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83%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북한 정권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같은 외부 정보 차단 법안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시와 통제가 워낙 강한 북한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제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럼 이런 불만은 어떤 식으로 표출하나요? 예, 저희들이 탈북민 조사를 좀 해봤더니 탈북민 응답자의 61.1%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인심이 매우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3대 세습과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응답자의 56.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화와 함께 개인화 경향도 되게 뚜렷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탈북민들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개인의 일을 직장이나 국가보다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를 당연시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낯설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돌격대라고 하면서 주요 건설장에 주민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뇌물을 주고 이러한 돌격대에서 빠지려고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이 청년들이 탄광이나 건설 현장과 같은 어렵고 힘든 부분에 스스로 지원하고 탄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청년들은 다 빠지고 일반 주민들도 뇌물을 통해서 이를 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향후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건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자료는 탈북민들의 귀중한 기록입니다. 북한에서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탈북민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통일부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흥미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 민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석 통일부 북한정보협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아시안컵 축구대회 4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에 패한 뒤에 주장 손흥민은 애써 울음을 삼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희찬은 힘이 못 돼서 죄송하다. 이강인은 나를 질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오히려 세계적 선수들의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들을 혹사시킨 건 아닌지 감독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비난에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과 자기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돼서 가슴속에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2월 8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